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품질 개선에 사용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주로 작업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좀 쉬운 기법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기법들이 워낙 유용해서 품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을 해결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익혀서 또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통계적으로 좀 어려운 기법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용되는 게 기법들이고, 기법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법들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기법들 잘 활용하셔서 현장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드리는 이러한 영상들이 여러분들 업무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품질 개선 기법은 품질 쪽에서 지금 3편이 제작되어 있는데 3편 중에 2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실까요? 목차는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목차가 품질 개선에 사용된 7가지 기법.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50년대 정도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기법들입니다. 되게 쉬운 기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품질 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7가지 기법. 이건 이제 일본에서 나왔고요. 일본에 이제 70년대에 나왔고, 기존에 미국에서 나온 기법들 외에 또 현장에서 쓰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일본 과학자 협회에서 문제 해결 기법을 7가지 제시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2번 기법들이 좀 더 쓰기가 편해요. 배우기도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주로 정성적인 접근 방식들을 많이 해요. 데이터 수집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하거나 하는 때 많이 쓰는 기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가지 기법 외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접근 방식이나 기법들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주제를 냈고, 먼저 보실 게 품질 개선을 위한 7가지 기법들인데 초창기에 나온 개선 기법들이죠.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보통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이잖아요. 막대 그래프. 두 번째는 산점도.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를 올렸을 때 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작업 속도하고 수율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질 때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 공정 흐름도는 처음에 작업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서 하지 말자라든가, 불필요한 요소를 하나를 뭉쳐서 간단하게 하자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런 게 한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공정에 대해서 진단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죠. 체크시트는 그냥 데이터 수집할 때 쓰는 게 체크시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몇 건, 화요일날 몇 건이라든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문제 내용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몇 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몇 건,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거. 파레토 분석은 막대 그래프인데, 지금 문제 건수별로 막대 그래프를 쭉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에, 또는 지난 석 달 동안에 작업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어떤 문제, 두 번째가 어떤 문제. 그래서 분석해보면 작업장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한 20% 정도의 문제가 전체 경우에 8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작업장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개선을 할 때 파이터 분석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하죠. 체크시트 같은 걸 미리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집이 돼서 자연스럽게 딱 그림이 나오죠. 특성 요인도는 뭐 다른 말로 해서 피시본 차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근본 원인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 원인이 있겠죠. 근데 원인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찾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는 말대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안정화됐을 때는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 다음에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정이 관리된 대로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좀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사용하는 게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기법들이 이제 흔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림 가지고 보시면 히스토그램은 이제 막대 그래프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는 거죠. 데이터 분석할 때.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공정에서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이제 얼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알게 되면은 그 규격이랑 비교해서 분량이 얼마 정도 난다 안 난다. 만약에 규격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공정은 약간 하한 쪽에 쏠려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분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하한 쪽에 쏠려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 약간 초점이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정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규격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평균하고 표준을 구한 다음에 규격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규격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한 쪽에서 분량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히스토그램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산점도. 산점도는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X값을 정해요. X값. 여기 X값인데 이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그래서 X값이 커졌을 때, 뭐 여기 이제 Y값은 이제 뭐 품질 수율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건데, 테이블은 이제 그냥 그 산점도의 예인데, X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어떤 변수. 온도면 온도, 작업 속도면 작업 속도, 뭐 하여튼 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X값에 대해서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산점도는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상가문서. 예,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나중에 이제 통계적 기법을 넣어가지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R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R값이, 여기는 이제 R값이 지금 뭐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나오고, 그 지금 그림이거든요. 그림 자체가. X가 증감에 따라서 Y값이 계속 이제 그 지금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여기다 성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회귀 분석.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은 이제 뭐 지금 그 현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혜직 같은 거 할 때도 쓰이는데 여간에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 또는 공정도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약간 나타내 주는데 이런 그림은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그림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공정을 진단해서 이 공정 중에 불필요한 요소가 뭐다 아니면은 중복되는 요소가 뭐다 이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목적은 이런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또는 이제 중복적인 업무를 없애기 위한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품질에서 사용할 때는. 그리고 체크시트. 체크시트는 이제 여기 지금 글자들 때문에 약간 지워졌는데 데이터 수집이죠, 데이터 수집. 그래서 월요일날 몇 건, 그 다음에 이제 이유별로 몇 건 이렇게 이제 지금 데이터 수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시트는 뭐 그냥 데이터 수집할 때 사용한다.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지금 그 문장들 때문에 약간 이제 가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알아보시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별로 몇 건씩, 그 다음에 사유별로 몇 건씩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토는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이유별로 문제별로 이제 쭉 정리할 때 빈도가 제일 높은 걸로 먼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거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기법이 되겠고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쉽고. 그 다음에 여기 특성요인도는 이제 어떤 기법이냐면 근본 원인 분석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박스가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작업 방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작업 방법에서 이러한 요인이나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요인이 왜 생겼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성 요인들은 근본 원인 분석에 쓰는 겁니다. 근본 원인 분석에 쓰는데 이 방법은 특성 요인도는 지금 이제 보실게 다른 말로 해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시가와 차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이시가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시가와 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작성할 때 좀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요인들 다 나열할 수 있는데 되게 좀 단순한 문제들은 특정한 한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왜 이게 발생했느냐. 그래서 이러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 그럼 그 요인은 왜 발생했느냐 해서 좀 작고 단순한 문제들은 그냥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차트는 좀 큰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고 비교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금 이제 이 5Whys 같은 걸 써요. 5Whys. 이것도 이제 근본원인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뭐 기계가 섰다. 그러면 왜 섰느냐? 그러면 연료 주입이 안 돼서 섰다. 왜 연료 주입이 안 됐느냐? 그러면 1교대 작업자가 연료 주입을 해야 되는데 1교대 작업자가 신입인데 이 1교대 작업에서 끝나고 나서 하는지 몰랐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작업 지침서가 약간 지금 이제 알쏭달쏭하게 썼다. 그래서 2교대에서 하는 줄 오해했다. 그럼 작업 지침서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면 되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데 5번 정도 하면은 원인이 나온다 이겁니다. 원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지금 5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리도는 이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쪽을 좀 지워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도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 이제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관리도는 우선은 그 공정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규격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 쪽에 이제 LSL하고 그 다음에 USL이 있으면 우선 공정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규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지금 평균을 쫙 그렸을 때 이게 이제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 요선이에요. 요선.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요선이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요선이 요 위에 있는 이제 US에 대해 요선. 그 다음에 여기도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래서 이제 요선. 요게 이제 밑에 있는 선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UCL하고 LCL은 관리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또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관리 한계선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공정이 지금 어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면 정상으로 보는 거냐면 자연변동 영역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격에서는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만큼 주어진 거고 공정은 이렇게 요 정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이 이제 정상적으로만 흔들리면 그런 불량을 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도를 가지고 그려서 이제 매일 가서 볼 수 없으니까 이따금씩 가서 하루에 뭐 2번 정도 이제 생산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만든 거를 뽑아서 이제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이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제 공정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니까 점들을 찍었을 때 고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공정은 여기서만 움직인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연변동 영역이 아니라 이상변동 영역을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내기 전에 공정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흔들렸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이 자연변동이냐 또는 이상변동이냐를 따질 때 그래서 공정이 이게 따질 때 그래서 공정이 이제 만약에 이상변동이라고 판정이 되면 공정이 이상변동이라고 판정이 되면 공정을 딱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그래서 말대로 이제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 관리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세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세팅하는 게 좀 어려운데 세팅만 잘 되면 근데 세팅할 때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세팅을 해주겠죠. 품질 보증팀에서 세팅을 해주면 이제 현장에서 쓰는 건데 옛날에는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썼는데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다 그려줘서 컴퓨터가 자기가 찍고 이상하게 점이 딱 찍히면 공정에서 사고 치기 전에 바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기계에서 작업한 다음에 지금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현장에서 공정 관리할 때 기계들이 워낙 좋아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도 근데 여기는 그 기법들이 보통은 1930년대에 나온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품질협회에서 정리해서 현장에서 한번 직원들 교육시킨 다음에 써봐라. 굉장히 좋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공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는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한 데이터 수집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법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법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가지 기법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7가지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과학자 협회에서 일본도 사실은 일본의 품질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보통 미국이나 독일은 거의 같은 기법을 써요. 물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쪽이 품질이 좀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뭐 미국도 그렇게 품질이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우선은 품질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배워서 또 자기네 나라에 맞는 또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일본 품질 세이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본 과학자협회에서 만든 이제 7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친화도입니다. 친화도는 그냥 이게 말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적어서 이제 뭐 카드 같은 걸 한 3장 나눠줘요. 포스트잇을 3장 나눠줘서 그걸 쓴 다음에 그 다음 칠판에 붙여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제 문제를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문제다 진단하고 나면 그러면 주제가 같은 거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한번 쭉 읽고 주제가 같은 거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친화도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들 정리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친화도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먼저 그 모인 팀원들한테 카드나 포스트잇을 뭐 한 이제 지금 이제 3개씩 나눠줘요. 막 브레인스토밍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거기서 한 3가지 정도 써라. 쓰게 한 다음에 칠판에 붙여요. 붙인 다음에 같은 주제 길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리하거나 어떤 이슈들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게 친화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수용도는 지금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포스트잇으로 또 이제 만든 거예요. 또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 일을 하려면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되지? 그럼 이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해서 그러면 먼저 이걸 하자. 이 일을 먼저 시작하자. 그게 끝나면 또 이 일을 하자. 그 일의 순서를 지금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큰 일을 주제를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그 지금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 때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수용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나무 그림처럼 이게 뒤집으면 나무 그림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림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수용도. 이게 이제 기법이라니 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겁니다. 앞에서 있는 것처럼 좀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혼자 했을 때 더 쉬운 방법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관계도는 이제 지금 뭘 확인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뭐 기계가 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문제도 생기고 B라는 문제도 생기고 C, 뭐 D, E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게 정말 근본 원인이냐 아니면 핵심적인 문제냐 그러면 화살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생기면은 A가 있는데 A가 생기면은 A 때문에 생기고 나서 영향받는 게 뭐냐 그러면 A는 B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A에도 영향을 주고 D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C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되느냐 D는 E에 영향을 준다. E는 어떻게 되느냐 C에 영향을 준다. C는 영향을 주는 게 있느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막 그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 B가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B를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상호관계도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핵심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근본적인 여기 핵심적인 이슈 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근본적인 이슈를 지금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상호관계도가 되겠습니다. 상호관계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활동망도는 액티비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는 그 퍼트 CPM의 그 차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망도는 여기 이제 밑에 주겠습니다. 이쪽에 이건 좀 지우고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그 다음에 활동망도는 이제 지금 어떤 기법이냐면 프로젝트 스케줄링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퍼트 방법, CPM 방법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
우리가 우선은 처음에 스타트 하게 되면 먼저 A를 먼저 하자. A를 하고 A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시에 세 가지를 진행하자. 그래서 이제 B하고 C하고 D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가 끝나면 그럼 이제 여기 C가 끝나고 E를 하게 되면 그 E하고 이제 이어서 F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서 뭐 G를 하고 마지막에 뭐 지금 이제 H를 해서 마무리 짓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프로젝트 하려면 이제 그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게 5명, 6명 구성한 다음에 각자 이제 지금 이제 역할을 받아서 동시에 막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림으로. 근데 그림 자체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림을 나타내 주는데 이게 그림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를 퍼트 방법 실행 그러면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뭐 있는 사람들이 간에 어렵게 느끼거든요. 어렵게 느끼니까 이걸 이제 화살표 그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활동만 그림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력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 관계도는 그냥 그 말대로 관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뭘 찾는 거냐면 변수들 간의 관계. 그래서 뭐 이거 테이블 그냥 이렇게 그리겠죠. 테이블로 이렇게 쭉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으면 여기 이제 A라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이슈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고 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는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 뭐 지금 동그라미 2개는 이제 관계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하나 나는 뭐 지금 이제 A하고 관계가 많다. 그 다음에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할 때 쓸 수 있냐면 프로젝트 할 때 이 업무는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시킬 때 연관관계를 보일 때 보이는 게 관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는 의사결정할 때 쓰죠. 보통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는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 쓰는 건데 뭐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의사결정할 때는 다음 같은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업체를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급자 1이 있고 공급자 2가 있다. 근데 이제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업체를 먼저 우선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품질 쪽, 그 다음에 전체 비용, 그 다음에 납기. 그래서 품질적이 0.5, 전체 비용이 0.3, 그 다음에 납기가 0.2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S1은 이게 90점, 그 다음에 이게 95점, 그 다음에 80점 맞았다. 그 다음에 S2는 이제 이게 92점, 그 다음에 92점, 그 다음에 이제 83점 맞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이 가중치랑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쪽에 이제 총점이 나오겠죠. 총점이 나온 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어떤 걸 우선시 할 건지 정하는 게 우선순위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방법. 기법이라 하기도 뭐해요, 진짜.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PDPC인데, PDPC는 이제 Process Decision Program Chart인데요. 얘는, 이제, 일본말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에서 붙인 명칭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다시 우리나라로 바꾸고, 이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더 그 제품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우리나라만의 품질 관리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상계획입니다.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냐면 1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품질 개선할 때 1단계를 하고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2단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3단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지금 여기 수용도하고 같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스케줄링 방법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이제 뭐 업무 진행이 된다. 그런데 1단계를 할 때 A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1단계 하는 중에 A라는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A라는 문제 생겼을 때는 대안이 뭐 지금 이제 A라는 대안이 A라고 하면 이제 말이 겹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할까요? 가? A가 생기면 가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나라는 방법을 쓸 수 있고 다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나다 여기 이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하는 중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A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계획한 대로 나라는 방법을 이렇게 비상계획을 미리 만들었으니까 비상계획을 쓰는 겁니다. 2단계, 3단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응 조치를 대응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상계획이라 해요. 비상계획을 짜놓는 거를 우리가 PDPC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들이 꼼꼼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과학자협회에서 만든 기법들이 이런 게 있고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은 품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그것도 결국 형사들 입장에서 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떤 원인들이 진짜 그 문제가 되는지 찾을 때도 이런 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장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교육할 때도 시간도 그냥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데 가르쳐도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만들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현장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근데 이걸 교육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7가지 기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기법들은 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몇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PDCA 이거는 굉장히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신의 관리인데 호신 관리는 이제 어떤 전략 계획입니다. 전략 계획. 앞으로 뭐 우리가 3년 동안에 또는 뭐 4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다.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뭐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핵심적인 어떤 전략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전략만 짜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한다, 5년 동안 이렇게 한다 이것만 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뭐 하고 그다음 그걸 하기 위해서도 뭐 하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 나오는 게 호신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FD는 이제 처음 제품 만들 때 고객의 목소리가 VOC라고 하거든요. VOC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을 쓰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쓰자. 아주 이제 쓰기도 편합니다. 역시 일본에서 나온 기법. 그래서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제품 만들 때 어떤 걸 쓰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쿠치의 품질 설계는 이제 그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강건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로버스트 디자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강건 설계 이런 개념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대단한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강건 설계라면 당연히 뭐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다쿠치의 이 강건 설계는 다른 말로 해서 품질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 다쿠치가 이제 얘기하는 요 시기에 생산 현장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여기 작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번 작업장 있으면 이제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다음 기술 발전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작업장도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작업장.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기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우선 지혜롭게 한 다음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고 권한도 부여하고 그 지혜를 막 발휘할 수 있게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뭐 생산성 좋아지면 얼마 월급 올려주겠다.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동기부여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공정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만 세팅되어 있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초기 세팅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초기 세팅. 그래서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공정을 쓰는 동안에 애를 먹느냐, 애를 먹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세팅과 관련돼서 좋은 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품질 설계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쿠치의 품질 설계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계로만 이루어진 작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가르치겠죠. 저도 이제 이 다쿠치 품질 설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강하냐면, 기업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은 아무래도 투자 여력이 좀 많으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 그게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 빚도 좀 많이 내고 막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기계 중심의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계 중심 생산할 때는 다쿠치 설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작업장에는 기계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 20년, 30년 쓸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를 만들다가 B를 만들 수도 있고, B를 만들다가 C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A 만들다가 B를 바꿨을 때 막 작업을 지금 이제 세팅하기 너무 힘들거나 분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 간에 항상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그런 건 우리가 강건한 작업장이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렇게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다쿠치의 품질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예방은 이제 다쿠치 방법이 이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 이 실수가 생겨서 뭐가 되는 거냐면 불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수를 할 때 바로 실수를 잡아내는 그런 기법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작업자가 실수하게 되면 기계가 딱 쓴다든가, 아니면 아당초에 실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잡기 때문에 불량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수 예방입니다. 뭐 부를 때는 지금 이제 포카 6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풀프루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풀프루핑. 현장에서는 풀프루핑이란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얘기할 때 같은 말입니다. 포카 6개는 원래 바보도 알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장에서 이상한 실수가 생겼다는 걸 바보도 알게, 그런 뜻인데, 그걸 영어로 이제 하면 풀프루핑 아니면 이제 mistake 프루핑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3에 관련된 거는 이제 PDCA를 그냥 이게 사실 원래 데밍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193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데, 좀 구체화시킨 거예요. A3는. 교회대에서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이제 A3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혁신 설계. 혁신 설계는 이제 혁신 설계라는 단어보다는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로 유명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IT 기술들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IT 기술도 있고 DT 기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술 수준으로 만약에 이 프로세스를 구현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그냥 제로 베이스로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에서 고객 지원 받아서 우리가 생산해서 갖다 줄 때까지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지금 기술을 활용해서 절차를 짜는 거예요. 절차를 짜서 그 절차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재설계예요. 그래서 90년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매뉴얼 작업하는데 이 IT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세스를 이거 바꿔서 확 바꿀 수 있죠. 이 혁신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기법들은 이제 현장에서 알려져 있는 기법들이고, 그리고 이제 쓰는 주체는 작업장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칙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QA 쪽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쿠치 설계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QA 쪽에서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PDCA는 이제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절차가 문제 해결할 때는 먼저 계획을 짜고,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할지 먼저 계획을 짜고, 그래서 뭐 파레토 분석 같은 걸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서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의 품질 수준을 이렇게 이제 올려준다. 올려준다. 품질 수준을 이렇게 올려준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또 파레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방법에 대해 실행을 해서 확인해서 옮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품질 문제를 꾸준하게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에 대한 기본적인 거냐면 제품의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반복적인 4단계 절차를 이제 PDC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는 뭐 PDSA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데밍의 품질 개선 순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데밍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데밍의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얘기. 원래 이제 예전에는 슈와르츠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그 슈와르츠가 나중에 말년에 고백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데밍이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신 관리인데, 호신 관리는 우선은 지금 혁신적인 어떤 품질을 달성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 앞으로 이제 뭐 5년 동안 어떻게 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향후 5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혁신 비전 4가지를 마련하고, 4가지.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하고 후년에 뭐하고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게 호신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신의 관리. 일본 기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제 잠깐 보시면, 우선은 어떻게 했냐면, 향후 3년 동안에 뭘 정했냐면, 혁신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4가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 중에 3번을 예를 들면, 3번이 뭐냐면, 우선은 주문 처리 시간을 25% 정도 줄이자. 그래서 4일 걸렸던 거 3일로 줄이자.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주문 처리 시간을 이제 25%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은 올해는 10%까지 줄이자. 10%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선은 올해 목표가 10% 줄이는데,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선은 5가지 그 핵심적인 절차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밸류 스트림 매니지니까 프로세스 플로우를 그리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위 지금 이제 탑 5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10% 정도 줄이자. 이게 타겟은 이런 식으로 이제 3년치 혁신적인 목표를 정하고 4가지를 정하고, 그래서 지금 매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타겟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또 이걸 테이블 하나로 진짜 일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테이블 한 장 가지고 다 표현하는 거. 일본에서 나온 PPT나 이런 계획서 보다가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미국은 진짜 허접하죠. 미국은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나라 PPT는, 우리나라 계획서는 일본식이기도 하면서 미국식이기도 하면서 막 그냥 막 헷갈려. 이게 좀 그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테이블 한 장 가지고 다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다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지. 그 종이도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한 장에 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장 쓰는 것도 낭비라 생각해요. 대단해,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기능 전개는,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제품을 설계할 때 뭘 파악하는 거냐면, 고객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뭘 파악하냐. VOC를 먼저
파악해요. 누가 파악하겠어요? 영업하고 마케팅에서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에 세워냈던 어떤 기술을 쓰자. 테크니컬 리ኳ이먼트.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잘하는 기술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 쓰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싼 걸 원한다 그러면 싼 기술을 이제 싸게 만드는 기술 쓰고 또 이러이러한 이제 지금 이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원한다 그러면 그 기능이 들어가는 기술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기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장비를 공급하던 공급업체가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 자체가 장비 쪽에서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요번에 거기 요새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다. 약간 소용하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이 기술 쓰자. 이렇게 이제 기술을 선택할 때 썼던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계 품질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딱 적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뭐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다 기본적으로 다 뭐 신제품 개발할 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QFD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온 단어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 영어를 다시 우리나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말이지만 안 맞죠. 근데 이제 뭐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예제를 잠깐 보시면 먼저 이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여기 품질의 집이라고 해서 HOP라고 해서 이걸 작성하는데 처음에 먼저 뭘 잡아오는 거냐면 마케팅하고 세일 쪽에서 VOC를 잡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 뭐 있다. 두 번째 요구사항 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요. 네 번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겨요. 첫 번째 요구사항 10점, 두 번째 요구사항 5점, 세 번째 요구사항 5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사항 뭐 3점, 이렇게 점수를 딱 넣어줘. 그게 이제 그 중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기술들을 써줘요. 그래서 뭐 어떤 기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있고, 여기 다 엑셀 표시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쭉 써줘요. 자기네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들을 쭉 써줘요. 여기가 쭉 써줍니다.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간의 관계도 표시할 때는 이제 요 기호들 이런 걸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기술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기술하고 요 기술은 관계가 중간 정도 있다는 겁니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여기 뭐 세모 기술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이쪽에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술은 관계가 뭐 요 정도 있는 거야. 강하게 있으면 이제 이게 동그라미 두 개를 표시해요. 강한 표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번 요구사항이 뭐냐? 1번 요구사항이 뭐 지금 어떤 기능을 집어넣는 거다 그러면 그 기능이 들어가려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거 써주는 겁니다. 2번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은 이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 3번 요구사항.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이 필요하다. 4번 요구사항. 그러면 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기술도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써줍니다. 근데 그 써줄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이제 그 1번 기술 점수. 얘가 이제 1번 기술, 2번 기술, 3번, 4번, 5번, 6번인데 1번 기술은 5점에서 3점을 맞고 그 다음에 3점에서 9점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들이 이제 지금 쭉 여기가 이제 들어가요. 점수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냐면 이제 그 각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번은 1점, 그다음에 동그라미 3점, 그다음에 동그라미 2개는 9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5점에 1점, 그러면 이제 얘가 5점을 맞은 거고 3점에 9점, 그러면 얘가 27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1번 기술이 받은 기술평가 점수는 몇 점이냐면 이게 그 지금 32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점수가 쭉 들어가고 나면 뭐가 이제 선택되는 거냐면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게 어떤 거냐?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게 뭐 예를 들어서 4번 기술이었다. 그러면 다음에 제품 만들 때는 4번 기술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표시된 건 뭐냐?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각각의 기술이 잘 구현된 그 지금 이제 그 참고할 만한 제품들, 다른 회사의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그 각 기술이 가장 잘 구현된 그런 이제 참고할 만한 기술들 이런 것들 밑에 써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선택된 게 4번 기술 선택됐다. 그러면 4번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요쪽에 칸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활용도가 좀 적거든요. 적은데 이거는 이제 1번 기술에 대해서 경쟁사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가라는 회사도 있고 나라는 회사도 있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1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몇 점 정도 받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1점, 그 다음에 3점, 5점 이거야. 그래서 이제 3점 받았다. 2번 요구사항은 우리가 2점 정도 받았다. 3번 요구사항은 5점 받았다. 4번 요구사항은 3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여줘. 요게 이제 품질의 집이라 자연스럽게 VOC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리퀘어먼트가 바로 나오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VOC는 마케팅하고 세일즈 쪽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설계 쪽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시 설계가 되게. 그리고 이제 기술을 선택할 때 설계 쪽에서 그냥 편한 기술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QFD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유용하고 쉬운 방법. 간단하게 이제 여기 지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몇 번 케이스 연습을 하셔야 돼요. QFD를 쓰시려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쿠치의 품질 설계인데, 다쿠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질 쪽에서 70년대, 80년대에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든 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품질 쪽의 대가들 중에서는 2세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쿠치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어떤 공정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기계로만 작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공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이 있어서 인풋이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웃풋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안에 아웃풋이 나올 때 기계로만 돼 있으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걸 바라거든요. 아웃풋이 이제 항상 지금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날은 91로 나오고 어떤 날은 89로 나오고 어떤 날은 90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평균이 90점이 나왔어요. 평균 90점 나왔는데 평균 90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91, 85, 90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00 나올 때도 있고 100 나올 때도 좋죠. 근데 어떨 때는 80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90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90이 나오는 경우가 이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90이라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평균만 가지고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걸로 보이지만 그 평균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공정이 있고 만약에 두 번째 공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정이 훨씬 뛰어난 거죠. 왜냐면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처럼 어떤 경우라도 그냥 똑같은 거의 그냥 큰 기복 없이 똑같은 결과를 높은 쪽으로 내는 그러니까 이제 높게 내는데 똑같이 내는 그런 공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강건한 공정이라고 합니다. 로버스니스. 강건한 공정.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공정을 만들었는데 형님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바꾸거나 아니면 생산 속도가 좀 바뀌거나 할 때마다 막 흔들린단 말이지. 흔들려서 어떤 값을 내는 거예요?
이런 값을 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은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작업장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개선을 해라. 이런 날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개선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을 시키는데 사람도 없고 그냥 기계로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찾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공정이라면 프로세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있다. 그걸 이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노이즈라고 했어요. 노이즈. 단어를 좀 어렵게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다 써드리면 노이즈는 어떤 거냐면 공정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노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작업 속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작업 같은 온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작업을 할 때 A1을 만들었다, A2를 만들었다, 작업 변경일 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없는 공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노이즈 요소가 H라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 T라는 요소가 있고, V라는 요소가 있다. 근데 H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경우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노이즈가 이 공정이 겪는 노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2에 세제곱해서 경우가 두 가지고 인자가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작업자의 겪는 경우가 8가지잖아요. 8가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8가지 경우들이 이제 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공정 언제 약하냐? 그러면 이제 노이즈 조합이 이제 어떤 조합일 때 되게 약하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우선 노이즈를 설계할 때 미리 파악하자. 설계할 때 미리 파악하자. 그래서 근데 사실 설계할 때는 공정에 대해서 뭘 지금 우리가 세팅할 수 있냐면 지금 컨트롤러블 팩터라고 해서 설계할 때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기계를 만약에 10대 될 수도 있고 11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타입을 이제 일자를 쓸 수도 있고 C자를 쓸 수도 있고 L자를 쓸 수도 있고, 그 작업 속도를 지금 분당 5m 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당 지금 6m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할 때니까 이미 이제 정한 게 아니라 아직 정하는 단계니까 내가 대안이 있잖아, 대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대안이 몇 가지 대안이 있냐? 그러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타입은 3가지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작업 속도 2가지니까 2. 그래서 총 12가지 대안이 있다. 12가지 대안. 근데 12가지 대안 중에서 비현실적인 대안이 5가지 대안이 있다. 이제 5가지 대안은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총 7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공정에 대해서 노이즈 요소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 설계할 때니까 공정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대안이 7가지 있다. 그 7가지 대해서 일일이 실험을 한번 해보자.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죠. 그 실험에서 어떤 결과 나오는 대안을 쓰는 거예요? 공정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노이즈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플러스. 그래서 여기 이제 H 요인, 그 다음에 T 요인, 그 다음에 V 요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8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8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8가지. 그 요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대안이 1번 대안. 1번 대안은 사람은 작업자는 10명 쓰고, 그 다음에 일자 라인 하고, 작업 속도는 5m라고, 이런 게 이제 1번 대안. 쭉 해서, 그 다음에 7번 대안. 7번 대안까지 하겠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노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1번 대안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대항까지 실험을 쫙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쫙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 설계, 여러 번 설명했죠. 이게 사실은 뭐, 옛날에는 이런 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당연하긴 한데, 설계 단계에서 어떤 대안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7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노이즈 변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지를 찾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정을 운영하다가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이런 일은. 어떨 때는 잘하다가 어떨 때 못하다가 이게 아주 힘든 거거든요. 평균값은 좋은데 못할 때만 생각이 나는 거니까. 예, 지금 기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을 설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다쿠치의 기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그 다음에 제품을 설계할 때, 프로덕트를 설계할 때 노이즈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노이즈 요소에 좀 고려해서 어떤 경우라도 동일한, 그러니까 노이즈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노이즈 요소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을 구성하든 간에 공정에서는 별로 영향받지 않는, 걸 끄떡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끄떡하지 않는. 그를 영어로 이제 강건한 그런 공정을 만들자. 이게 다쿠치의 기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별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야, 대단하다. 야, 이것도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막. 노이즈. 말도 되게 어렵게 썼어요. 여기 인풋, 아웃풋이라고 쓰지 않고, 뭐, 시그널, 그 다음에 뭐, 반응, 뭐, 이렇게 쓰고, 아유. 개인적으로 저는 말 어렵게 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고 보면 다 머리가 그 머리인데, 뭔 세상에 그냥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저 다쿠치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은 그냥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제가 20대 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저도 경험이 없고 하니까 단어를 이렇게 쓰면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고 정의를 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해, 진짜. 심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단어를 어렵게 쓰나. 이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좀 독특해 보이니까. 티니까. 너무 좋은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다쿠지 선생이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되게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선은 다쿠지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제품이나 공정의 설계 단계에서 품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서 품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이제 노이즈라고 그랬어요. 노이즈. 잡음 요인.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라는 게 이제 잡음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잡음을 일으키는 요인.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아까 이제 대안을 변경하는 걸 이제 다쿠치의 품질 설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어떤 정의를 하는 거냐면 외부 요인, 성질할 수 있는 외부 요인, 노이즈를 보는데, 일단 이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가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온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외 작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야외 작업이, 실내 작업도 있고 야외 작업도 있는데 야외 작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거나, 그 다음에 겨울하고 여름 같은 데는 해가 이제 몇 시에 뜨느냐. 작업은 6시예요. 6시부터 해서 이제 작업을 2교대로 이렇게 쭉 도는데, 야외 작업 같은 경우에는 6시 때, 이제 여름에는 이제 환한데, 겨울에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야외 작업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 외부 요인이 생기더라도, 그 다음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 이제, 그런 외부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정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설계 접근 방식이고,
그게 이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 제품은 추운 데서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아무 데서 막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이 아무 데서나 막 써도 자기 역할을 잘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이 이상하게 더운 데서는 자꾸 터져. 터지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성능이 떨어져.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 잘못 쓴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 어디에서 쓰든 간에, 어느 환경에 쓰든 간에, 아니면 제품을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또는 뭐, 지금 이제 제품이 추운 데 쓰든 더운 데 쓰든,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습도가 높은 데 쓰든, 건조한 데 쓰든, 뭐, 먼지가 많은 데 쓰든 간에 똑같이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으면, 지금 이제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우선은, 그렇게 설계를, 강건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 이걸 정의하죠. 로버스니스, 강건성. 그리고 이제 강건성 정의하면서 이제 노이즈라는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강건성이 뭐다? 근데 이제 그 강건성을 해치는 요인이 뭐냐? 노이즈. 노이즈를 먼저 찾으면은 강건 설계하는 게 쉬워요. 노이즈를 아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 설계에서는 우선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품 설계가 뭐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파라미터 설계. 파라미터 설계는 뭐에 맞춰져 있냐면 공정 설계에 맞춰져 있어요. 공정 설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 설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가는데 노이즈 요소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공정 설계할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짜요. 그래서 외부 요인, 그 다음에 내가 대안,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실험을 짠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이제 실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할지 이렇게 짜서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실험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험 계획.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라고 하죠. 실험 계획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요. 이 다쿠치가 공식을 만듭니다. 그 공식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쿠치가 만든, 다쿠치가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다쿠치가 자기가 공식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그게 이제 SMB라는 공식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1번 대안. 아까 했던 것처럼 1번 대안. 그래서 1번 대안은 90 나왔다가 89 나왔다가 그 다음에 91 나왔어요. 1번 대안은. 그 다음에 2번 대안. 2번 대안을 지금 이제 했더니 100 나왔다가 80 나왔다가 90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을 쓰게 되면 얘도 90이고 얘도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가지고 어떤 대안이 좋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같은 평균이라도 안에 구성 들어가 보면은 1번이 더 좋은 거거든요. 1번. 그래서 다쿠치는 어떤 공식을 마련했냐면 SMB라는 걸 마련해서 SMB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좋은 값이 나오면서 안에 구성이 이렇게 지금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노이즈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비슷하게 되면 값이 무조건 크게. 그래서 SMB를 넣게 되면 평균을 이제 여기 있는 걸 쓰지 않고 SMB 지금 이제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SMB 2를 계산하면 지금 1번의 SMB가 더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SMB 공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유치한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SMB 공식에 집어넣으면 평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좋은 값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별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별 차이가 없으면 SMB 값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은 구별할 수 없는 부분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SMB를 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이 어떤 거다. 아까 이제 대안이 7가지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이렇게 해서 SMB를 계산해서 제일 크게 나온 대안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공정을 설계할 때 어떤 경우라도 노이즈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노이즈만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노이즈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공정에서는 항상 일정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로만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그 작업장 안에 사람이 일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지금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문제를 보거든요. 그래서
공정 개선을 해요. 사람이 있는 조금씩 공정을 개선해서 지금 갑자기 안 좋았을 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설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이 일할 때도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사람이 공정 개선할 때 훨씬 좋겠죠. 근데 기계로만 일할 때는 이제 특히 이런 설계가 특히 중요하죠. 하여튼 뭐 코치는 좀 천재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말들은 좀 어렵게 썼지만. 그게. 그 다음에 공차 설계, 톨런스 디자인인데, 톨런스 디자인은 주로 이제 언제 많이 하는 거냐면, 제품 설계할 때. 제품 설계할 때 이제 많이 하는데, 공차라는 게 뭐냐면요. 톨러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톨러런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10 부분이 지금 이제 톨러런스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의 접근 방식은 어떤 식의 접근 방식 쓰는 거냐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톨러런스가 10이니까 10을 뭐 어떻게 정했느냐? 그러면 이제 10을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우리 이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냥 10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만든 거. 10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준 작업을 잡고 나서 그다음 표준 작업들을 해봤더니 시그마가 나오거든요. 그 시그마가 나오면 그 시그마를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90, 그 다음에 지금 110.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 안에 만들어 집어넣으면 잘 만든 거고 95.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으로 만들면 베드죠, 베드.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 판정을 내는 거죠. 베드 판정을 이렇게 내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 타겟은 이제 얼마냐면 타겟은 지금 100이란 말이죠, 100. 근데 이제 타쿠치가 이제 묻는 게 그거죠. 그러면 만약에 두 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 A라는 제품을 만들고 B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양품이야. 굿이야. 우리가 이제 검사할 때는 굿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A가 어딜 찍었냐면 여길 찍었고 A가 여길 찍고 그 다음에 B가 어딜 찍었냐면 여길 찍었다. B가 여길 찍었다. 값이. 그러니까 이제 A는 얼마 나왔냐면 91 나왔고 B는 얼마 나왔냐면 지금 이제 101 나왔다. 예를 들어 101. 그럼 묻는 거예요. 다코치가. 고객은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어떤 걸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고객은 B를 사겠죠. 왜? A는 양품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이쪽에 지금 이제 하한값이 가깝잖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타겟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은 B를 선택하는 거죠. 그걸 다코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이 안에 들면 잘 만들었다고 하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고객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느냐? 왜 그럼 B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얘기는 B를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왜 B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A는 뻔한 거죠. A보다는 B가 완성도 있게 만들었으니까 B를 좋아한다. 그럼 그 다음 얘기가 그럼 왜 고객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좋아하느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쓰면서 품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비용을 만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코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규격을 정할 때 만약에 타겟이 100이면 100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M이라고 했어요. M. 그러면 사람들은 이 타겟에 가까운 걸 좋아한다. 그 타겟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게 생각한다.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져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Y축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쪽을 X라고 하지 않고 이걸 Y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Y 값을 Y라고 했어요. LY. 그래서 품질 손실 비용. LY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하는 거냐면 Y가 품질 손실 비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지금 고객들은 이 타겟 밸류에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고 타겟에서 멀어지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과 관련된 비용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든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기하급수로 든 거.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유도하는데 LY는 제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K값이 결정됩니다. K값이. 이제 품질이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을 이제 K값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요 y의 제곱 해서 이제 요 지금 이제 식을 유도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품질 손실 함수라고 했어요. 퀄리티 로스, 품질 손실 함수, 로스 펑션. 그래서 공차 설계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품질 손실 함수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품질 손실 함수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냥 우리 스스로 이 공차를 그냥 우리 스스로 정해서 90부터 110엔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품질 손실 함수를 유도한 다음에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이 뭐 1년을 쓰든 3년을 쓰든 그 기간 동안에 품질과 관련된 비용이 이 정도 발생하지, 이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규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규격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LSL하고 USL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규격을 만들 때 그냥 회사 자체적인 어떤 룰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면 집어넣을 수 있겠지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뭘 유도해야 되냐면 품질 손실 함수를 유도한 다음에 그 품질 손실 함수에 근거해서 그래서 LS라고 USL을 정해서 요 규격으로 요 공차를 만들어줘서 고객이 어떤 고객이든 어떤 환경에서 쓰는 지금 이제 고객이든 간에 관련된 제품에 발생하는 비용이 지금 이제 이상 되지 않게 세팅해야 된다. 그런 제품을 우리가 튼튼한 제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품이 어느 환경에 있으면 잘 작동하는데 어느 환경에 있으면 잘 작동하지 않고 이런 건 강건하지 않은 제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대단한 머리야, 대단한 머리. 그리고 왜 2차 함수로 지금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라는 게 기하급수로 넣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2차 함수에 넣냐? 그러니까 규격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하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하자 한 건하고 비용하고 두 건의 비용이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배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넣는다고 생각했냐면 다쿠치는 품질 문제를 뭘로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품질에 대한 정의에 되게 간주하는데 품질 문제를 사회적 손실로 정했어요. 품질 문제, 사회적 손실. 그러니까 품질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품질 문제가 어떤 개인이 경험하게 되면 그 개인과 관계된 직장 동료라든가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가 한 건 생겼을 때하고 두 건, 세 건 생겼을 때 비용은 이게 그냥 몇 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품질 문제 한 명 생길 때 $100, 그러면 두 건은 $200, 세 건은 $300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이제 기하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함수는 그렇게 2차 함수로 유도해야 된다. 일본 사람 중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내한에서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인성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공차 설계할 때 이런 접근 방식을 얘기하죠. 물론 현장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품질 쪽에서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차는 지금 이제 버튼업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불가능한 공차가 나와요. 현장에서는 재료가 이게 그 공차는 도저히 못 만든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사용돼서 공차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다쿠치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차 설계는 이제 지금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질 손실 함수. 품질 손실 함수. 이 개념을 유도하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품질 쪽에는 이제 크게 기여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지금 거의 30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거래처들도 우리 쪽에서 공급을 잘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 SK나 삼성전자가 지금 잘 공급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 업체들이 이제 완제품 가격을 이제 조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로만 되어 있는, 또 디스플레이 공정도 굉장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강하잖아요. 강한데, 그런 것들을 그 운영할 때는 이런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쓰이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꼬치 설계 절차 잠깐 설명이 되었습니다. 기법이.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파라미터 설계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쪽에 지금 나온 게 대안이에요. 대안이 이제 여기 8가지네요. 8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이즈 요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E라는 요소가 있고 F라는 요소가 있고 G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요소가 3개에다가 그 다음에 경우가 2가지.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장에 경험할 수 있는 건 2의 세제곱. 그래서 총 8가지. 8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8가지 경우가 나오죠. 거기서 각 대안별로 이제 쭉 해서 SMB를 계산해서 SMB가 제일 큰 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얘가 제일 크다. 그러면 이 대안을 5번 대안을 가지고 세팅한다. 공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테이블 이렇게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사람의 머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명만 잘 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명만 잘 되면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뭐 도자기 얘기하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비법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비법을 설명하면 다 따라하니까 지금 비법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차 설계하고 품질 손실함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규격 안에 들면 잘한 거다. 여기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이제 규격 안에 들면 이렇게 잘한 거다. 이게 그런데 닭꼬치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규격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손실 비용이 올라간다. 요 손실함수를 유도해서 규격을 세팅하죠. 이렇게 닭꼬치에 대한 품질 설계였습니다. 아주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실수예방은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생산 통제 활동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설계할 때 이게 약간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 이제 지금 들어가게 해서 짝이 안 맞으면 아예 안 들어가게. 아주 흔히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로케이터 P라고 그래요. 로케이터 P.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USB 같은 거 넣을 때 뒤집어서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뒤집어 넣으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사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순리대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다 실수할 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돼 놓고 했는데 그거를 억지로 그냥 인생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간에 이제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실수나 어떤 오류가 생겼는데 그 실수나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불량까지 간다. 그러면 그 공정은 그 프로세스는 강건하지 않다고 봐요. 작업장에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가 생겼을 때 바로 그제를 딱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법들은 그걸 실수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은 최근엔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작업자들한테 지금 이제 안경을 쓰게 하는데 그 안경에 뭐가 뜨냐면 내가 작업하는 내용이 이렇게 떠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립을 한다 그러면 안경 안에 이 안경 딱 있으면 지금 복잡한 조립 같은 경우는 조립을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걸 조립했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딱 조립할 때마다 탁탁탁 이렇게 조립이 완성됐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뭐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훨씬 더 좋죠. 다른 말로 이제 뭐 포카육계라고 한다. 아니면 뭐 풀 프로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아니면 기계가 딱 쓴다든가, 아니면 작업이 잘못되면은 뭐 빨간물이 딱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수 예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A3 문제 해결. A3 문제 해결은 뭐 다프치가 아니라 도요다에서 나온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PDCA를 좀 구체적으로 만든 게 A3 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든 게. 여기 그렇게 써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으로 하는 지속적 개선 및 문제 해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A3 문제 해결 기법이다.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양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지금 이제 계획 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이제 계획 쪽에는 뭐 이제 지금 하게 된 이유, 배경.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서 가려고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 분석.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칸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머지 이제 실행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응수단. 그래서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뭐가 있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고 이제 한번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결과 확인. 결과 확인이 뭐냐면 체크입니다. 결과 확인할 때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또 통계적 접근 방식을 쓰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결과 확인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좋다. 그러면 실행. 그게 이제 정말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후 조치, 팔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PDCA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그 주제별로 정의해서 이 내용을 써서 이제 개선해라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 게 이제 A3 양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예제인데 예제 참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뭐 분석해서 그 다음에 대응수단 쭉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확인해서 어떤 게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이슈 여기 이후의 이슈를 써놨네요. 그래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펴줘놨네요. 이게 A3 이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설계. 혁신 설계는 뭐 리엔지니어링인데 리엔지니어링은 여기 뭐 그냥 보시면 비용이나 원가적인 비용이나 서비스나 어떤 속도에서 혁신적인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업무 절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뭐 리팅킹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지금 이제 최근의 기술을 이용한 완전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조사 해결을 한다. 그래서 공정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공정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그거를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기를 구축한다 이거죠. 얘가 공정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90년대 미국에서 나온 기법이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의 사고랑 딱 맞아요. 미국은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개척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서 지금 경험을 축적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제품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기법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문화가 그래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잘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 비용이 좀 약간 좀 덜 들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라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생각해요. 독일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일본하고 독일이 좀 비슷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지금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기술 가지고 한번 짠다면 어떻게 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기술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돼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적 개선하고 서로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지속적 개선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혁신 설계 중에서 완전히 바꿔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리엔지니어링, 뭐 흔히 듣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혁신 설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들이 현장에서 품질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인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품질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였고요. 산업에 계신 분들에게 또는 뭐 이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도 이제 많이 걸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